아마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는 실제 상담을 하거나 뭐 이런 심리학 관련된 내용을 접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또 뭐 그냥 단순히 인문학적인 소양을 위해서 락강을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 오늘은 조금 다른 심리학들에 대한 관점에서 불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먼저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책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네네네.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먼저 그 불안에 대해서는 의학적 접근이 있어요. 저는 불안증으로 처음에 저한테 내방하시는 분들이 급성일 경우든 장기적으로 불안을 안고 온 경우든 일단 약물 치료를 1차적으로는 권합니다. 상담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움이 되는데, 당장 견디기 어려운 불안은 기본적으로는 약물을 접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 의학적인 접근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의학적으로는 불안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불균형을 이뤄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균형을 맞춰주는 게 그 의학적인 치료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갖고 있는 각자 역할을 찾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감신경의 역할은 위험을 감지할 수 있어요. 앞으로 발생할 위험을 예측하고 그 예측된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없으면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남자들이 교감신경이 좀 더 약화되어 있고요. 여자들이 교감신경이 더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위험한 일을 하다가 많이 다치거나 죽죠. 실제로 그런 위험한 시도를 하다가 죽는 남자들이 발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약화가 되면 이제 불안해지지는 않는데, 불안해지지 않는 대신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긴장과 피로를 회복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안정 에너지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정 에너지를 유지하니까 훨씬 좋은 것 같죠, 부교감신경이. 그래서 불안증에는 부교감신경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부교감신경이 너무 강화가 돼 있으면 마찬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안정적이기는 한데 위험에 대한 어떤 그런 감지를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는 결국은 교감신경이 좀 지나치게 활발하다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불안증으로 찾아오신 분들에게 의사들은 교감신경을 약화시키거나 부교감신경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약물만이 아니라 요즘엔 주사, 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주사나 뭐 심지어는 한의학에서는 이제 그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침구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불안증이나 강박증을 요즘에는 한의학에서도 치료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한의학에서 이런 치료를 받다가 저한테 이제 내담하러 오신 내담자분을 종종 만나는데, 처음엔 저도 되게 비웃었거든요. 한의학에서 이걸 다룬다고? 그랬는데 한의학에서도 제법 잘 다루는 분들은 잘 다룹니다. 그래서 적절한 그 한의학적 처방으로 불안증이 많이 완화되는 케이스들도 종종 저도 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의학적인 접근만으로는 저는 필요는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학적인 접근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냐면, 이제 부교감신경이 약화돼서 교감신경이 강하게 활발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생리적인 문제만은 아닐 거라고요. 심리적인 문제에 의해서 교감신경이 활발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조건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의학적인 접근은 그런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지금 당장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교감신경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만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안정을 찾아줬어요. 불안증을 치료를 해준 거예요. 약을 먹고. 그리고 약을 먹고 나면 실제로 불안증이 없어져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나는 완전히 치료가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약을 끊고 나면 다시 불안해져요. 그거는
그 약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렇게 불안증을 갖게 되는,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발하게 되는 생애 주기에서 나타나던 어떤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만 만지다 보니까, 호르몬의 문제만 해결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을 끊으면 다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상담으로 가야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신경계가 불균형을 찾아왔는가 하는 문제를 의학적인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불안에 대한 그 심리 상담학적인 접근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체적인 그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인데, 내가 지금 불안해요 할 때 진단을 내리는 그 점검 리스트입니다. 사소한 건데도, 그냥 지나칠 만한 건데도 많이 걱정한다. 당장 닥치지 않은 일들을 걱정한다. 또 위험한 상황에 놓이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된다. 특별한 이유 없이 거의 항상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다. 숨 막혀서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분명히 심장에 무리는 오는데 검사를 받으면 어떤 특별한 원인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안장애로 점검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심리상담 계열에서는 이것들을 점검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들을 없앱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접근보다는 조금 더 이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나타난 점검 리스트들을 없애는 거예요. 사소한 것도 막 걱정하는 거는 인지가 왜곡됐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걱정할 만한 내용이 아니야. 굉장히 사소한 거야. 이거는 부딪혀도 너한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상담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알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리스트에 나타나 있는 불안장애 점검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자기 스스로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접근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인지나 행동이 왜 왜곡이 됐을까? 왜 무리하게 불안할까? 왜 무리하게 걱정할까? 나는 이 내담자는 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문제에 비해서 지나치게 더 걱정을 하게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해요. 심리상담적인 접근도. 그러니까 여기서 심리상담의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심리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지행동치료, 정서중심치료, 인지치료, 행동수정과 같은 현대심리학적인 접근에서는 이것들을 다 수정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근데 수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왜 이런 인지와 행동이 왜곡됐을까에 접근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전에 왜 이런 왜곡된 인지와 행동이 나타나게 될까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질문으로 가게 되면 이제 존재에 대한 물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어떤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이것의 원인을 밝힐 수 있다고 락강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락강이 이것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데 있어서 힌트를 얻은 그 인문학자가 하이데거라고 하는 인문학자예요. 여기까지는 조금 심리학이나 사회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나 자연과학으로서의 정신의학이 의학과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그런 대화들이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정신의학과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무리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다. 이건 너무 인문학적이다. 이것을 의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검증 가능하지 않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지점이 여기서부터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이 아니라 락강은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럼 락강이 관심을 갖게 된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려서 조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가지의 정의를 내렸는데, 전제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하이데거의 개념 중에. 이 전제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태어났는데 이미 규정이 됐어요. 저는 남자예요. 남자는 태어나면 이미 어떤 규정성이 있죠. 전제적으로 있죠. 전제된 성질이 있어요. 남자는 태어났더니 남자는 로봇을 갖고 놀아야 돼.
파란색을 입혀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운동을 잘해야 돼. 힘이 세야 돼. 남자가 왜 이렇게 연약해? 남자가 왜 울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미 남자라고 하는 것으로 전제돼 있죠. 이런 것들이 전제성입니다. 여자는 살림을 잘해야 돼. 여자는 엄마를 잘 도와야 돼. 여자는 예뻐야 돼. 여자는 갸날펴야 돼. 여자는 날씬해야 돼. 이런 전제성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태어나는데 이미 규정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전제성들은 대체로 도구적인 역할을 합니다. 뭔가를 해결하고 뭔가의 다른 어떤 거대한 것의 도구적인 역할을 위해서 전제성이 규정돼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 전제성으로 포획할 수 없는, 전제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본래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본래성이라고 하는 건 이 전제성에 담기지 않는 자기의 어떤 본연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본연의 나, 원래적인 나. 남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로 규정할 수 없는 그런 나 있잖아요. 여성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없는, 어쨌든 이 세상에 어떤 단어가 담아낼 수 없는 그런 나가 있는데, 그런 어떤 본연의 나, 전제성이 규정되지 않는 어떤 나가 있는데 그걸 본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본래성에서 벗어나서 전제성에 귀속돼서 살아가게 되는 어떤 성질을 비본래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의 자기, 그 전제성이 규정할 수 없는 원래의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본래적 자기라고 했고요. 또 전제성의 자기를 맞춰서 살아가는 자기를 비본래적 자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본래성이나 비본래성으로 치우쳐져서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지면 불안이 발생한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제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맞춰서 살기 위해서, 전제성이라는 건 내가 태어날 때 이미 나보다 먼저 태어났던 사람들이 구성해 놓은 세상에서 규정해 놓은 법칙들인데, 그런 법칙대로 살아가는 게 비본래적 자기란 말이에요. 그런 비본래적 자기로 살아가다 보면 진짜 자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실제로 제가 어릴 때는 이제 누나들하고 인형놀이하고 이런 스토리가 있는 놀이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런 놀이를 하면 남자답지 못하고 자꾸만 주변에서 핀잔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놀이를 좋아하지만 잘 안 하게 되고, 남자다운 놀이, 딱지치기, 구슬치기, 말뚝박기. 근데 전 말뚝박기 정말 싫어했는데, 말뚝박기를 잘해야 주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남자로. 그래서 거기서 끼어서 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본래성을 버리고 비본래적 자기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자기가 원하던 자기의 본래성, 본래적 자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안이 발생을 하는 거죠. 나가, 진짜 나가, 참 나가 점점 소멸돼가져 버리니까 여기서 불안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러면 본래적 자기로만 살아가겠다 나는.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겠어. 내 욕구를 충족시키고 살겠어. 참 나를 찾겠어. 이제 이런 마음으로 진짜로 참 나로만 계속 찾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고무줄이 좋은데? 이러고 고무줄을 하고, 난 스토리가 있는 인형놀이가 좋아. 그래서 인형놀이를 하고, 막 이렇게 되면 다른 남자들하고는 어울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뚝박기를 싫어한다고 안 하고, 딱지치기를 싫어한다고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내 주변에 남자친구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나를 바라볼 때 또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본래성을 상실하는 것도 불안을 가져오고, 비본래성을 상실하는 것도 불안을 가져옵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래요. 그럼 불안이라고 하는 건 이게 그렇다면은 불안이 왔을 때 나는 본래성이 없거나 비본래성이 없다는 걸 알게 해주잖아요. 그럼 불안이 늘 나쁘기만 한 것인가? 하이데거는 이 불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결핍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불안할 때 본래성이 없어졌거나 비본래성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으면, 불안이라고 하는 정동이 없으면, 불안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면, 불안이라고 하는 현상이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결핍되거나 과도해져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졌을 때 그 치우침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불안은 꼭 나쁜 게 아니다,
불안은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지점을 락캉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락캉도 불안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이제 락캉의 불안에 대해서 가기 전에 지금 설명했던 내용이 그 락캉을 둘러싼 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제 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안 듣고 읽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나 불안 부분이 좀 어렵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이해가 되는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인간은 공동 존재이기 때문에 타자와의 상호성을 위해 가장 자기적인 가능성은 은폐된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은폐되는 가장 자기적인 가능성을 본래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인간은 공동 존재로서 본래적 자기를 은폐하고 비본래적 자기로 살아간다. 세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비본래적 자기로 살아가는 인간은 본래적 자기로 돌아가려는 운동성과 비본래적 자기로 살아가야 하는 운동성 사이에서 상호적으로 변형된다. 변해간다는 이야기예요. 비본래성은 본래성을 근거로 하며 본래성은 비본래성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본래성과 비본래성은 상호적으로 함께 있어야 하는데 둘 중 하나가 없어지면 불안이 발생한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근데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인데요. 비본래성은 본래성을 근거로 하며 본래성은 비본래성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그러니까 비본래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전제성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우리가 세계의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 존재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내 본래성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결국은 비본래성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나 혼자 나의 고유한 본래성을 자꾸 주장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드러나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본래성도 비본래성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혹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따가 락캉이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살펴보면 이해가 훨씬 더 잘 되는 지점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락캉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하이데거의 이런 원리가 락캉이 어떻게 의학적으로, 락캉은 정신과 의사예요. 자연과학자예요. 그런데 인문학자인 하이데거에게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인문학자인 하이데거의 이런 개념을 의학적으로 어떻게 끌고 왔는지,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제로 임상적으로 적용 가능하게 끌고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락캉이 어떤 그 상담사들은 락캉은 상담사가 아니다. 정신분석가가 아니다. 이 사람은 그냥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인문학자일 뿐이다. 이렇게 폄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락캉을 공부하고 이제 실천해보고 임상에 적용을 해보는 결과로는 굉장히 임상적이에요. 예, 굉장히 의학적이고 분명히 인문학의 요소들을 갖고 왔지만 정신과 의사이고 자연과학을 공부한 사람인 게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명료하게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지점들도 굉장히 많고요. 증상을 락캉의 개념 안에서 적용하기도 충분히 이해 가능한 지점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락캉이 이 하이데거의 본래성과 비본래성에 대한 개념을 자기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징계, 실제계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상징계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즉 타자하고 교류를 할 때 어떻게 교류를 하나요? 다 기호로 하는 거죠. 전부 상징으로 합니다. 지금 제가 저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말을 하죠. 이 말도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다 기호예요, 기호. 마음이 아니죠. 실체가 아니잖아요. 마음이라는 실체가 아니라 이 마음, 생각이라는 실체가 아니라 이 생각과 마음을 말로 표현하잖아요. 이 말도 다 상징이거든요. 이제 손짓 이런 것도 다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 공간 이것도 다 상징성을 갖고 있죠. 우리는 타자와 교류를 하는데 상징을 통하지 않고는 교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자와 교류하는 모든 것은 다 상징성을 지녀요. 전부 기호 안에서만 소통이 가능하죠. 상징을 사용하지 않고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한번 그러니까 이 소통을, 교류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10초간 상징을 사용하지 않고 교류를 여러분들과 해보겠습니다.
제 마음을 읽으셨나요?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실체로서의 심리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체로서의 심리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건 반드시 기호, 상징을 통해서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타자와 살아가는 모든 세계를 다 상징계라고 락강은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전제성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전제성이 훨씬 더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포괄적인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소통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상징계라고 표현을 했죠. 훨씬 이해가 쉬워요. 사실 전제성이나 비본래성이라는 개념보다 상징계라고 구축을 해놓으니까 훨씬 더 실제적이죠. 그러나 그 맥락상은 전제성이나 본래성이라고 하는 개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상징계가. 또 실제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실제계라고 하는 건 상징계가 담아내지 못하는 본래적 자기예요. 잠재성 혹은 잠행성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는 나예요. 나도 사실 이거를 꺼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나, 실제의 나, 진짜 나. 근데 상징화시킬 수가 없는 나.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말해보지 못했던 나, 혹은 어떤 한두 사람에게만 말하는 나, 어떤 한두 사람에게만 표현하는 나, 혹은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나가 있죠. 이 세상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상징이 없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나,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나의 세계, 이게 실제계입니다. 어떤 질서예요. 이 계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order거든요. 그 질서의 개념이에요. 체계의 개념인 거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계는 아까 그 하이데거 개념에서 볼 때는 본래성이 되는 거고요. 본래적 자기. 상징계는 비본래성, 비본래적 자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걸 갖고 어떻게 불안을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 개념을 락강을 둘러싼 인문학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상징계의 존재는 비본래적 자기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결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상징계의 결여는 본래적 자기가 없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오직 본래적 자기로만 채울 수 있는데 본래적 자기는 실제계에 속해 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음소거를 좀 할게요. 네네. 좋습니다. 계속 할게요. 불안은부터 갈게요. 불안은 상징계가 실제를 철저하게 몰아내기 위해 일체의 실제도 허용하지 않을 때도 작동하고 실제가 상징계 안으로 과도하게 들어올 때도 작동한다. 지금 글씨로 읽으니까 좀 어렵죠. 근데 앞에 설명한 거 제가 설명한 거 잘 떠올려 보면 불안이 언제 발생하냐면 상징계가 실제를 철저하게 몰아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나가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타자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나가 자꾸 드러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거를 자꾸 누르죠. 타자들과 만들어 놓은 질서 안에 있지 않은 나가 자꾸 드러나려고 그러면 그걸 자꾸 눌러요. 이렇게 완벽하게 이걸 통제하고 누르는 게 강박증입니다. 자꾸만 통제 안으로 그러니까 실제계를 통제 안으로만 가두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나는 남잔데 고무줄을 하고 싶어. 근데 이건 자꾸 눌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남잔데 고무줄을 하면 놀림받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누르게 되고 남자로서 가질 수 있는 상징만을 더 과도하게 보여주는 거죠. 누르는 만큼 과도해져요. 이런 것들이 강박이 되는 겁니다. 실제가 상징 안으로 과도하게 들어올 때도 작동한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안은 이렇듯 과도와 결핍에 반응해서 발생한다. 실제가 과도해지든 상징이 과도해지든 이 양쪽 어느 쪽이든 과도해질 때 불안이 발생하죠. 그래서 락강은 속지 않는 자가 흔들린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안은 오히려 존재가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이데거도 불안을 꼭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은 것처럼 락강도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불안이 갖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 불안하다는 건 꼭 좋은 것일까? 좋기만 한가?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것도 이제 락강 둘러싼 인문학 그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불안이 상징계의 결핍과 과도를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장점이 있다는 것이고 역할이 있다는 것이지, 불안한 정동 자체가 마냥 좋다는 건 아닙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과도와 결핍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어서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불안이 역할이 있다고 해서 불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다시 말해서 불안의 원인을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불안 자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불안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불안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불안이 나타났을 때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정신의학이나 현대심리학적인 입장에선 불안이 나타났을 때 불안 자체를 다루잖아요. 근데 락강은 불안 자체를 다루는 건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그 불안의 원인이 여전히 남아있거든. 그러면 그 불안은 다시 발생하니까. 그 불안을 자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불안의 원인을 다뤄야 돼.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게 바로 불안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불안이 아니고 불안의 이면에 있는 불안의 원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락강이 그 불안 도식이라는 걸 만들어요. 불안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도식을 2개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제가 도식을 하나밖에 소개를 못할 것 같아요. 2개를 다 소개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하나만 소개하고 나머지 하나는 책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나중에 제가 또 소개할 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든지 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것들도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일단 오늘은 이 첫 번째 불안도식만 이야기를 좀 할게요. 두 번째 불안도식이 조금 더 어려워요. 락강이 이 불안도식을 구성할 때는 그 프로이드가 썼던 논문 불안 금기 억압 불안 금기 억압 증상 불안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었어요. 프로이드가 쓴 억압 증상 불안. 그걸 중심으로 이 도식을 만든 겁니다. 락강이. 여기가 원래는 억압이었는데 락강은 그걸 금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기, 증상, 불안 요렇게 나타나는 게 순서예요. 금기가 있으면, 즉 억압이 있으면 증상이 발현되고 불안이 나오는 겁니다. 요게 이제 프로이드가 얘기한 거고, 프로이드가 말한 불안은 이거보다 지금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제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요 한 도식을 설명하는데 락강이 사용한 그 기간이 한 5개월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한 10분 안에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해서 거의 5개월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하나의 도식을 설명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사실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락강이 10번째 세미나에서 이걸 다뤘고요. 그 10번째 세미나에서 다룬 그 불안 도식에 대한 설명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건 없어요. 번역된 건 없고 그 불어로는 못 읽으실 거고 영어본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영어본 갖고 있는 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은 프로이드를 다루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프로이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차치하고 이제 락강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만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락강은 불안을 다루기 위해서 불안이 금기에서부터 모든 불안은 금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처음에 그 하이데거가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본래성과 비본래성을 중심으로 불안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결국은 비본래성이 있다는 건, 그래서 본래성이 드러날 수 없다는 건 그 가운데 그걸 넘나들 수 없는 어떤 기준이 있다는 의미예요. 금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래성과 비본래성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 때 남녀를 가지고 예를 들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누나들 사이에서 자라서 누나들이 하던 놀이, 인형놀이 이런 걸 좋아했는데 남자들 사이에서 인형놀이를 하자 그러면 놀림받거든요. 금기죠. 여기에서 불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은 모든 불안은 금기에서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안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어떤 금기를 경험하고 살아왔는가를 탐색하는 거예요. 어머니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혹은 동료들에 의해서, 교우들에 의해서, 회사에서 어떤 금기를 경험하고 살아왔는가. 이게 이 사람의 불안의 근거를 찾아가는데 아주 좋은 탐색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금기가 어느 쪽으로 발생하냐면, 먼저 금기만 있지는 않은데 금기로부터 시작해서 불안으로 가기까지
어려움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금기보다 방해가 더 어렵죠. 그러니까 금기로 인해서 발생한 불안보다, 단순한 금기로 인해서 발생한 불안보다 방해로 인해서 발생한 불안이 훨씬 더 큽니다. 금기보다 방해가 더 어렵습니다. 둘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금기라고 하는 건 나를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금기는 보편적인 거죠. 나를 목적으로 두지 않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 남자는 운동을 잘해야 돼. 남자는 고무줄을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보편적인 남성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남자 아이들, 남자 소년들에게 해당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금기는 나를 목적으로, 나를 타겟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조금 벗어날 수 있죠. 근데 방해라고 하는 거는 나를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직접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나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나는 고무줄을 하고 싶어. 나는 인형놀이를 하고 싶어. 남자인데. 근데 아빠가 안 돼. 인형놀이 하지 마.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죠. 요건 금기가 아니라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기가 더 근원적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더 어렵게 만드는 거는 방해입니다. 자, 그런데 당황은 뭐냐면, 당황이 그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금기와 방해를 포함한 당황입니다. 당황은 갑작스럽다라는 의미에서 금기나 방해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황은 그냥 깜짝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금기고 방해인데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 라캉은 이 당황을 가장 어려운 심리적 기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황은 이런 거예요. 평소에 나는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그걸 하면 안 된대. 이렇게 들어오는 게 당황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쓰는 당황하다의 당황이 아니라 라캉이 불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당황은 그렇다는 거예요. 좀 더 존재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당황이 들어왔을 때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면 그동안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하고 십수년을 같이 우정을 만들면서 지냈어요. 근데 이 친구랑 어느 날 갑자기 만나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유는 많겠죠. 이 친구가 어디를 떠난다든가, 아니면 결혼해서 저 지방으로 내려간다든가, 아니면 갑작스러운 어떤 일로 싸워서 다신 연락하지 마 이렇게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내 삶에 끼어드는 거죠. 이런 게 당황입니다. 그래서 금기나 방해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런 결과를 내놓았지만 갑자기 발생한 일들로서 나에게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이 당황이에요. 당황이 훨씬 더 어렵겠죠?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어려움의 정도도 구분을 하는데요. 불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운동성을 기준으로도 접근을 합니다. 금기보다는 제가 동요라고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저 말고 불어를 하시는 분들, 락강을 공부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를 토대로 락강을 공부했고요. 제가 불어를 못하기 때문에 아예 프랑스에서 공부해서 불어를 토대로 공부하신 분들이 요거를 동요라고 번역을 해 놓으셔서 제가 동요라고 저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그 주장으로는 프랑스의 개념에서는 이모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딱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래 이모션은 감정 정서잖아요. 딱 감정과 정서만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신체를 포함한 생애 전체에서 발생한 어떤 흔들림이란 의미다. 그래서 이모션을 동요로 번역하는 게 더 좋다. 이런 관점을 펼치시는데, 제가 일단 영어로는 락강의 세미나 27개를 다 읽었어요. 영어로는 다 읽고 공부를 했는데, 논문들도 수백 편에 다다른 논문들을 읽었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정서로 번역을 해도 큰 무리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제가 프랑스의 그런 문화를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특히 이 불안장은 제가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더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모션을 굳이 감정이나 정서가 아니라 동요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흔들림으로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확인해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감정이나 정서로 해석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기가 발생했을 때, 금기가 우리 삶에 나타났을 때 발생하는 감정들이 있죠. 저는 그거라고 그냥 이해를 해도 충분히 락강의 설명을 다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판단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할 일이긴 한데.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다음에 세 번째 저희가 북콘서트를 할 때는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할 건데, 락강의 이론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욕망 이론이니까요. 우리가 욕구가 발생했을 때 그 욕구가 좌절되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발생하죠. 부정적인 동요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욕구가 성취됐을 때 긍정적인 감정이 발생을 하죠. 나는 저 사람과 사랑하고 싶어. 근데 그 사랑 고백을 했더니 그 사람이 받아줬어. 그러면 기쁨이 나오는 거고, 그 사람이 안 받아줬어. 그럼 좌절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욕구가 충족되느냐 충족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동요의 방향성, 이모션의 방향성, 그러니까 이 감정의 방향성은 달라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금기는 동요를 구성하죠. 만들어내죠. 금기는 자연스럽게 감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이게 운동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놀람이라고 세 번째 표현을 해놨어요. 이 단어 자체도 놀람이고, 다른 락강, 프랑스에서 락강을 불어로 공부하신 분들이 놀람으로 많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저도 놀람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건, 제가 락강의 세미나 10 전체가 1년 동안 락강이 세미나 10이라고 하는 걸 구성하고 불안에 대해서 1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그 세미나를 제가 다 읽으면서 느낀 거는, 요거는 놀람보다는 좀 흥분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다른 학자들이 이걸 놀람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놀람이라고 락강을 둘러싼 인문학에도 썼지만, 제 생각에는 요 놀람에 해당되는 표현을 락강이 계속 표현하는 걸 들어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흥분에 가까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 오늘 오신 분들은 그냥 흥분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이 불안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동성으로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기가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는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죠. 감정의 흔들림이 생기죠. 금기가 발생하면. 그리고 나서는 이제 흥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로 운동성, 불안이 발생하는 운동성이 이런 경로로 다가온다는 걸 이제 락강이 표현을 한 거죠. 중요한 건, 이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 됐을 때 불안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인데, 락강은 그것이 행동과 행위로 나타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행동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와 행위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를 내려요. 행동을 영어로는 acting out, 행위를 그냥 de-act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행동은 뭐냐면 전제성의, 즉 비본래성의 저항에서 내 본래성이 나올 때, 상징계의 저항에서 내 실제가 튀어나올 때, 그때 내가 못하게 하는 상징계의 질서와 금기, 내가 뭘 못하게 하는 나의 본래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만드는 비본래적 규칙들에 내가 저항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그 행동을 행동 혹은 행동화라고 락강은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계획적인 가출 같은 겁니다. 아버지가 이거 안 돼! 라고 했을 때 안 돼! 금기가 나왔죠. 거기서 증상이 나타나면서 가출을 하는 거예요. 이게 행동화입니다. 의도적이에요. 가출을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목적을 갖고 하는 거죠. 그런 행동을. 그러나 이 행동화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가 됩니다. 행동화는 유지되지 않아요. 일상으로 다시 복귀가 돼요. 반성을 하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행위는 뭐냐면요, 행위가 락강 개념에서 훨씬 더 중요한데, 행위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게 행위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본래적 자기가 튀어나오지 못하게, 내 실제가 나타나지 못하게 금기해 놓은 그 금기 밖으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게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분노, 짜증 이런 정동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욕설, 싸움, 갑자기 빡 튀어나오는 이런 것들, 이런 게 행위입니다. 그러면 락강은 상담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냐면 이 사람의 삶에 나타나 있는 행동과 행위에 주목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행동을 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행위를 하는지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과 행위가 이 사람의 본래적 자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락강은 본 거예요. 그리고 이 행동과 행위가 이 사람의 실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죠. 이해가 되시죠? 나를 금기해서 내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게 팍 튀어나왔어요. 혹은 어떤 의도적으로 거기에 저항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억압돼 있던 것들이 튀어나왔으니까. 그러면 락강은 이 사람의 일상보다 그렇게 행위 혹은 행동으로 튀어나왔을 때 이 사람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그 장소에 대한 상담을 더 많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락강의 첫 번째 도식을 살짝 살펴본 거고요. 훨씬 더 사실 내용은 많아요. 책에도 다 담지는 못했어요, 당연히. 제가 그 락강을 둘러싼 인문학은 락강에 대한 입문자들을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내용이 많고, 가능하면 사실 원서를 원래의 책을 다 읽어보는 게 좋은데 번역된 게 없다 보니까 영문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락강의 치료 방식은 이렇습니다. 실제계를 중심으로 상징계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자연과학적인, 사회과학적인 방식들, 심리학이나 일반적인 심리상담이나 혹은 의사들의 방식은 실제를 억압하고 상징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을 취하죠. 왜곡된 것들을 수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행동해 라는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죠. 치료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징계가 강화되어 있는 강박증의 경우는 오히려 그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현대 심리학이나 현대 상담학의 계보나 그런 인지행동 치료나 인지치료의 계보 혹은 정신의학의 계보대로 갈 때는 오히려 강박을 유도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상징계 안에 자기를 짜 맞추도록 유도를 해내는 거죠. 결국 실제계의 침입을 과도하게 막는 거예요. 이 강박적 증상 자체가. 근데 현대의 상담학이 사실 이런 경향들이 훨씬 많죠. 근데 락강 생각의 불안은 상징계를 중심으로 재구성하기보다 실제계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그 실제를 중심으로 실제를 끄집어내서 그 실제를 중심으로 상징계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본래적 자기도 잃지 않고 본래적 자기도 잃지 않는 거죠. 실제계도 잃지 않고 상징계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비하게나마 흘러들어와 있는 실제를 중심으로 상징계를 재구성하는 방식이 락강이 원했던, 추구했던 상담 혹은 치료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실제에 접근을 해서 실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실제를 중심으로 상징계를 재구성하려면 실제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발견하냐면 아까 여기서 나왔던 행동과 행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위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거예요. 이게 행위로의 이행입니다. 행위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였잖아요.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나도 모르게 행동하고 억압돼 있던 무의식 속에 있던 내가 튀어나오는 거죠. 행위는. 그게 행위인데 행위로의 이행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행위가 의도성을 가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행위로의 이행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행동화하고 그게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행동화는 이미 어느 정도 오염돼 있어요. 의도성을 가지고 상징계에 저항하는 거거든요. 행동화는. 그래서 어느 정도 변형돼 있거나 오염돼 있어요. 이것도 상징계에 완전히 자기를 마치고 살아가는 일상보다는 의미가 있지만 어느 정도 오염된 상태에서 나오죠.
계산된 상태에서 의도성을 갖고 나오니까요. 근데 행위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본래적일 수 있고 그게 더 실제적일 수 있거든요. 그게 더 실제적 자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다시 재구성하는 행위로의 이행 과정이 더 치료적으로 가까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실제계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가? 이것도 뭐 이제 수십 시간을 강의하고 토론하고 토의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임상도 해야 되고 슈퍼비전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행동 혹은 행위는 상징계적 질서를 임시적으로 파괴하고 실제계를 드러내죠. 임시적으로 상징계를 파괴했어요. 그리고 실제계를 드러내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행동과 행위가 뭔지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동과 행위에 실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앞에서 설명을 했죠. 그런데 행동보다 행위의 실제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행동은 의도성을 갖고 있지만 행위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니까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행동의 의도와 계획이 추가되면서 행동은 변형될 수 있는데 행위는 본연의 실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행위를 관찰하고 행위가 드러나는 지점이 포기할 수 없는 자기. 그러니까 행위가 드러나는 그 지점. 어디에서 행위가 드러날지 모르지만 행위가 드러나는 그 지점이 포기할 수 없는 자기, 즉 무의식의 자기임을 인정하고 그 행위를 수용하는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내담자를 안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한테 불안이 있다고 해도 자기의 행위가 언제 나타났지? 어떤 방식으로 행위가 나타나지? 이걸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위를 수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행위를 내 일상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자기의 일상을, 자기의 상징계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락강적인 치료의 방식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위는 앞에 걸 읽어보고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모르셔도 그냥 지나가도 돼요. 이게 대상 A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대상 A의 개념이 있는데 그 여러 대상 A의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행위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말로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예를 조금 들어볼게요. 이걸 아주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는 게 수레바퀴 아래서라고 하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이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상담하고 논문으로도 썼던 한 내담자의 사례를 들려드리고 이제 강의는 마무리를 하고 질의응답을 받을 겁니다. 수레바퀴 아래서는 이런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한번 안 읽어보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강의를 이 락강의 행동과 행위 이론을 떠올리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락강의 이 불안 개념을 떠올리면서. 그러면 수레바퀴 아래서가 훨씬 더 재밌게 읽힐 거고요. 요거는 제가 조만간 논문으로 쓸 거예요. 먼저 쓰지 마세요. 먼저 쓰셔도 더 잘 쓸 자신 있으시면 쓰셔도 괜찮아요. 이제 한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서 명문학교에 입학을 해요.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 위한 압박이 굉장히 커요. 아빠로부터도 크고 그 학교 자체도 그걸 크게 요구하죠. 근데 이 한스 자체는 그런 성공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런 성적을 잘 받는 거에도 관심이 없고 낚시, 놀이, 또 아버지의 사랑 이런 거에 목마른 평범한 소년이에요. 한스가 입학한 명문학교는 금기가 굉장히 많아요. 한스는 그 학교에서 하일러라는 친구를 만나는데 이 하일러는 금기 깨는 걸 되게 좋아하고 금기를 막 아무렇지도 않게 깨요. 근데 그런 하일러의 일탈을 보면서 이 한스는 심장이 조이는 듯한 불안을 느끼면서 하는데 거기에 매료가 돼요. 하일러와 함께 그 불안을 느끼면서도 그걸 계속 깨요, 같이. 그러면서 학교의 금기가 강화될수록 점점 더 이 금기를 깨면 깰수록 금기는 더 강화되겠죠, 당연히. 학교의 금기가 강화될수록 한스는 과거 아버지의 금기를 떠올리면서 무섭도록 생생하게 한스를 짓눌러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 표현이 다 이 책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한스를 불안증으로 묘사를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스는 불안에 짓눌릴수록 학교에서 빠져나가거나 금기된 책을 읽거나 하는 등의 일탈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결국 한스는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겠죠. 창피하겠죠, 주변에. 그래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하차는 아버지 표현대로 하면 하차는 기술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술 취해서 싸우기도 하고 가출을 하기도 해요. 아버지가 두려워서.
그러니까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영영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하면서 수치심과 자기 비난을 하면서, 이것도 그 책에 나타난 표현이고 한스가 떠올린 생각이에요. 수치심과 자기 비난을 하면서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합니다. 이게 수레바퀴 아래서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왜 한스가 불안해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금기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금기에서 출발하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고 불안까지 가는 한스의 그 내용이 있고, 더 주목해 주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한스의 행동과 행위예요. 한스의 행동도 많이 나타나죠. 가출도 하고요, 일탈도 하고요. 하일러는 남자인데 동성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뽀뽀를 하기도 해요. 키스를 하기도 해요. 아주 진한 딥키스는 아닐지라도 그런 어떤 스킨십, 동성애적인 스킨십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일탈의 반응이죠. 이 한스가 동성애자인 건 아닌데. 그럴 수 있죠, 사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행동화가 나타나고요. 행위도 나타납니다. 행위도. 가출도 하고요. 아주 충동적인 가출을 하기도 하고, 술을 취하기도 하고, 술 취해서 싸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갑자기 나타나는 어떤 행위들이죠. 자, 그러면 한스를 만약에 상담자의 입장에서, 라캉의 입장에서 한스를 상담한다면 어디에 집중을 하게 될까요? 여기에서. 자, 요거는 제가 여기에 답변을 하시는 분은 혹시 화면을 안 켜셔도 되는데, 여기에 어디에 집중을 하게 될까? 이거 너무 당연한 답인데요. 여기에 답변을 하시는 분은 제가 혹시 라캉을 둘러싼 인문학을 안 사셨으면 이걸 드릴 거고요. 이걸 사셨으면 요 전에 제가 공저로 썼던 호모 네러티쿠스를 드릴 거고요. 요것도 혹시 사셨으면 다른 책으로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도전해 보세요. 화면을 켜고 손을 들든 뭐 그냥 말을 하시든 아니면 채팅방에 쓰시든, 어디에 라캉이 상담을 한다면, 혹은 이 입장에서, 라캉의 입장에서 내가 자기 스스로 나를 돌아본다면 어디에 집중을 할까요? 뭘 돌아볼까요? 어디를 돌아봐야? 술 마시고 싸우는 거. 네, 그렇죠. 아주 간단하죠. 네, 술 마시고 싸우는 장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일반적인 상담에서 이야기하는 방식들, 뭐 매일의 일상 루틴을 유지하세요, 뭐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세요, 뭐 햇빛을 30분 이상 쬐세요, 뭐 운동을 하세요, 뭐 이런 방식들, 이런 방식들도 효과가 있어요. 저도 다 해요. 이렇게 상담할 때 저도 이런 루틴의 삶이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이런 거 저도 다 합니다, 하기는. 근데 라캉이라면 거기보다 이렇게 행위에 더 집중을 해서 그 행위가 나타날 때의 상황, 행위를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기에 더 집중을 하겠죠. 어떻게 집중하는지는 더 깊은 상담의 기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선 좀 어렵고요. 아까 소리 키고 술 마시고 싸우는 거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셨죠? 유영희라고 합니다. 아, 유영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따가 저한테 메일 주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메일 주소 정도는 채팅창에 남기실 수 있으시죠? 개인 정보 아니, 일까요? 저 직접 선생님한테만 남길 수 있어요. 네, 그래 주세요. 저한테 채팅에, 저 개인 채팅으로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메일로 소통해서 원하시는 책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채팅방에 올려주신 서현주 선생님, 그리고 임영창 선생님도 저한테 개인 메일로, 개인 채팅으로, 혹은 채팅방에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뭐 전화번호 남겨주셔도 괜찮고요.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한 페이지 남았는데요. 네네네. 요거는 저의 실제 상담 사례인데요. 동성애자였어요. 동성애자였고, 여성이었어요. 근데 남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안증과 강박증이 굉장히 심해진 상황이 됐어요. 중학교 때 자기가 동성애자임을 발견했는데 스스로를 비정상이라고 비하를 했어요. 사회적인 시선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또 배우기도 한 거예요. 동성애가 비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비정상으로 간주하고, 제가 이 표현을 들었을 때 거의 막 통곡하면서 울었는데,
정상이 되기 위해서 남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 후에 심각한 불안증과 강박증이 찾아왔고 성행위 때마다 구역질과 구토를 하고 4년 동안 결혼 생활을 지속했는데 아이는 없었고요. 여성 동성애자로서 가출을 하기도 하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하고 자해를 하기도 하고 종종 몰래 동성애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다른 동성애자들의 삶을 관찰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에게도 남편에게도 이 삶이 몹쓸 짓이라고 판단해서 이제 저하고 상담하던 상담 과정 중에 남편에게 사실을 고백하고 사과하고 이혼을 강행했어요. 그리고 이혼한 뒤에 불안증이 거의 완전히 사라졌고 강박증은 미세하게 남아서 일상을 방해하지는 않을 정도 수준으로 남아서 지금도 강박증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미세한 정도의 강박증은 오히려 일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니까요. 어쨌든 이런 치료 과정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것도 보이죠? 이 사람도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 자해를 한 장면 뭐 이런 장면들이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탐색해 보면 그 자리에 이제 동성애가 있었고 결국은 이 사람의 불안의 원인은 이제 동성애였던 것이고 이렇게 탐색을 하면서 그럼 그 동성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동성애를 중심으로 일상을 상징계를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상징계를 재구축하기 위해서 이혼을 결정한 거죠. 그래서 이 이혼이 행위로의 이행인 거예요. 아까 한스는 행위로의 이행을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해서 자살을 한 겁니다. 그 행위로의 이행을 적절하게 반응했으면 자살로 안 갔을 수 있어요, 한스가. 그래서 락강의 이 이론이 락강의 강의 중에 행위로의 이행, 행위가 강화되면 자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락강이. 그러니까 이 락강의 이런 이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이론 자체가 자살의 위험성을 높인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락강은 자살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제안을 했다고 저는 읽었어요. 행위로의 이행이 적절하게 반응이 되면 자살로 안 가죠. 이렇게 되면 행위로의 이행이 과격하게 적절하게 안내되지 못해서 잘못된 분석 속에서 자기 스스로 행위로의 이행을 해버리면 그게 자살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동성애자 내담자가 저를 만나지 못하고 이 가운데서 계속 진행됐다면 한스와 같은 결과를 맞이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행위 장면들이 인정받고 그것이 자기의 본연의 모습임에 직면하게 하고 그걸 직면하고 나니까 이건 내가 버리거나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확신하고 그리고 나서는 상징계를 그걸 중심으로 재구축을 한 거고 그걸 재구축하기 위해서 이혼을 결정한 거죠. 그리고 그 이혼을 결정한 뒤에 자기의 본연의 모습이었던 동성애를 중심으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다른 요소들을 자기 주변에 재배치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상징계를 만들어낸 거죠. 이제 그게 이 상담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네, 오늘 강의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지금 뭐 강의만 듣고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고 남으실 분들은 남아서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